셀트리온 3사 2분기 실적 발표, 제2의 도약을 위한 과도기, 유럽 직판 성과와 미국에서의 신제품, 셀트리온 월요일 마이너스 1.60% 하락, 헬스케어 마이너스 2.49%, 제약은 마이너스 9.23%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끝나고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장중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제약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외국인들은 240억과 그리고 기관들도 48억의 매도를 보이면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58억 매수였고요. 기관들은 29억 매도. 헬스케어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요. 외국인들은 1억의 매도였고요. 기관들이 148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주가 반영은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합병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제약을 포함해서 3사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월요일 장이 끝나자마자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5,239억이잖아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12.3% 줄어든 것이고요. 작년 2분기에 비해서도 10%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829억, 작년에 비해서는 10% 줄어들었지만 1분기에 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률은 34.9%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컨센서스 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13.7% 감소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8% 감소죠. 따라서 셀트리온은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하회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해놓은 것은요. 첫 번째로 매출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의 매출은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케미칼 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기타 매출 쪽에 감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도 후속 신규 파이프라인 공급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은 10.4% 증가를 했고 케미칼 쪽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작년에 비해서 10.1% 감소를 했잖아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죠.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수익성이 높은 신규 파이프라인 공급 개시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은 개선이 되었다. 특히 유플라이마와 렘시마에서 C가 수익이 좋잖아요. 고수익 제품을 통한 수익성 확대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품별로 셀트리온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번 2분기에는 특이한 것이요. 신규 파이프라인 쪽이 매출 비중이 29%를 차지를 합니다. 금액으로는 1,519억 정도가 되는데요. 그럼 이 신규 파이프라인은 무슨 제품이냐 이렇게 되잖아요. 왜냐면 기존 제품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허가 신청 중인 것이죠. 스텔라라든가 아일리아, 졸레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생산을 했다는 것이죠. 합병을 앞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는 기존 제품들 이런 부분에 대한 물량 조절 과정에 들어갔다 이러한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2분기 경영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요. 매출액 부분은 5,258억이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도 그리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소폭 증가세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매출 판매는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었죠. 341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54%, 1분기에 비해서 33%나 줄어든 숫자가 되잖아요. 영업이익률도 다시 10% 이하대 6.5%대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영업이익이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요. 직접 판매 및 영업활동 확대에 따른 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률은 약세를 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1분기에 판매 관리비가 1,022억이었잖아요. 2분기에는 판매 관리비가 1,168억입니다.
그렇다면 판매 관리비 쪽에서 약 140억 정도의 비용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감안할 때 약 30억 정도가 다른 쪽에서의 영업이익 감소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판매 관리비, 즉 직판을 위한 비용이잖아요. 이 부분들은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재무제표상으로는요 어쨌든 23년 올해에 이것을 다 반영을 끝낼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 내년에 합병을 해서 넘어갔을 때 재무제표상으로 부담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도 4분기도 판매관리비 쪽에 비용 처리 금액은 조금 커질 거예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헬스케어의 영업이익 감소가 심각한 어떤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측면이죠. 즉 직판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측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란 측면으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컨센서스 상으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은 거의 부합을 했잖아요. 영업이익은 37.9% 하회를 한 것이죠. 하지만 영업이익 감소의 이유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헬스케어의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램시마 SC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난 분기에 램시마 SC가 655억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번 2분기에는 789억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현재 계속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을 봤을 때요, 지난 1분기에 비해서 2분기에 유럽 쪽의 비중이 늘어났잖아요. 자, 이것은 좋게 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미국의 비중이 줄었잖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유럽에서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유럽에서의 직판 체계가 헬스케어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유럽에서의 직판 체계에 문제가 있다면요, 유럽 쪽의 매출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유럽에서의 직판 체계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미국을 포함해서 북미 쪽의 매출 비중이 더 늘어나면서요, 이 막대기 전체의 크기가 커져야 되잖아요. 즉 전체 매출액이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기반이 바로 유럽에서의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것이 유플라이마잖아요. 유플라이마에 대한 마케팅 영업 전략은 헬스케어 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일단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는 분기별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21년에 출시를 한 이후에 2년이 됐잖아요. 이 2년 동안 성장률은 크지만요, 금액 베이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큰 규모가 아니라는 측면이죠. 물론 미국 시장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초창기 역시 미국 시장에서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미국에서의 전략을 보시게 되면요, 지난 8월 1일날 발표했잖아요. 공보험 쪽에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을 했고 8월 현재 사보험 쪽하고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유플라이마가 두 가지 제품이 또 승인이 나오잖아요. 용량이 작은 20ml짜리하고 큰 80ml짜리인데요. 작은 것은 소화용이죠. 그리고 용량이 큰 것은 내성이 심한 사람들 쪽에 필요한 것이죠. 이에 따라서 오리지널인 휴미라와 똑같이 용량별로 모든 제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년 10월 달에 상호 교환성에 대해서도 FDA 허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램시마 SC에 대해서는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현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램시마 SC가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는 것이잖아요. 램시마 SC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2020년에 1분기에 출시가 됐습니다. 3년이 됐잖아요. 3년 만에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물론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유럽에서의 램시마 SC는 상당히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단 베거젤마가 아직 미약한 수준이잖아요. 항암제 쪽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퍼스트 무브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셀트리온 그룹이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 그리고 신제품들, 앞으로 나올 제품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합병 이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감을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요. 기존의 주력 3개 제품입니다. 바로 램시마, 트룩시마, 흐주마인데요. 이 기존의 주력 3개 제품 가운데에서도 램시마와 트룩시마죠. 이 두 개는 바이오시밀러 가운데서 퍼스트 무브였기 때문에 유럽이든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출시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램시마는 유럽에서는 2013년이었고요. 미국에서는 201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리를 잡은 것이죠. 따라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램시마는요, 크게 늘어나거나 또 크게 줄거나 이런 상황은 안 나타납니다. 꾸준한 상황들이 유럽에서든 미국에서든 계속 이어질 겁니다. 또한 트룩시마도 같은 개념이죠. 트룩시마 역시 이제 미국에서도 3년이 지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즉 자리를 잡은 것이죠. 두 가지 제품은. 또한 이 두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 시장 전체적으로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요, 가격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시점에 들어간 것이죠. 성숙기 정착 단계에 접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셀트리온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장 점유율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떨어지는 가격, 시장 가격을 계속 맞추면서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액도 조금씩 떨어질 것이고 이익이 자꾸 줄어들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력이죠. 기존 제품에 대한 생산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즉 수율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1시간 동안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만들더라도 10개를 만들다가 20개, 30개를 만들면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와 같은 기술력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또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즉 반도체 쪽에서 대만의 TSMC가요,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쪽은요, 어느 제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요, 그때부터는요 생산 기술력의 싸움입니다. 제품을 창조 개발, 만드는 기술력이 아니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셀트리온은요, 생산 공정을 개선을 해가지고 수율을 높입니다. 다시 또 유럽이나 미국 쪽에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장 지금 이렇게 뭔가 좀 바꿔가지고 생산하는 것을 조금 바꿨다. 이거 다 실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거쳐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기존 제품에 대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맞춰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 하면서 또한 앞으로 또 새로운 제품들을 다른 분야의 바이오 시밀러들을 또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이오 시밀러 산업의 한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성숙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고 돈이 안 돼요.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약가가 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요. 이에 따라서 바이오 시밀러 플러스 이제는 신약 개발로 가야 된다는 것이 셀트리온 그룹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분야가 바로 ADC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접어든 첫 번째 분야이기 때문이죠. 나머지 분야들도 시간을 두면서 신약을 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이 앞으로 갈 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합병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개사의 2분기 실적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주목을 하는데 이것이 장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고 장사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즉 판매 관리비 등 영업 비용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제약은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매출액을 봤을 때는 1분기, 2분기 합치면 1조가 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3분기, 4분기에도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물량 조절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합병을 위한 포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헬스케어의 판매 관리비로 나가는 이 비용 측면을 합병 이후보다는 합병 전에 미리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할 것이라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크게 봤을 때 신약까지 내다보는 가운데서 이번 합병은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공지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 그 이전에 공시를 하겠죠.
특히 이제 이번 주 내일이 16일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성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주 초에 할 것인지 25일 정도에 할 것인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8월은 넘기지 않을 가능성,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이제 합병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을 접근을 하시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합병 재료로 묻힐 겁니다. 합병 이사회 결의일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지만요. 결론적으로 8월 중에 합병 이사회 결의가 나오게 되면 8월 달은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